새벽 5시 반,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고요한 침실을 깨웠습니다. 저는 반쯤 잠든 상태로 화면을 확인했죠.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큰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형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의 다음 말을 듣기도 전에 제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편안히 가셨어. 창밖으로는 겨울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고 회색빛 하늘 아래 세상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전에도 대학 시절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사실상 집을 떠난 지는 15년 정도 되었죠.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야? 아버지 회사 근처 병원이야. 오늘 중으로 올 수 있어? 응, 곧 출발할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더욱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안 계셨습니다. 저와 형들은 사실상 큰형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실 거라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부재는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저는 큰형과 함께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도 대학교 입학식 날도 마찬가지였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는 항상 부재 중이셨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마지막 진솔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명절과 아버지 생신 때만 집에 들렀습니다. 그마저도 형들과 조카들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았죠.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려고 하시며 저는 핸드폰을 보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작년 설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준호야,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냐? 괜찮아요. 힘든 일은 없고?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어떻게 제게 다가와야 할지 몰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원망했고 그 원망을 오래 품고 살았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유난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반복해서 되뇌어봐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공허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지하 장례식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들, 친척들, 동네분들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왔구나. 큰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 고생 많았어. 아니야, 내가 와줘서 고맙다. 형의 안내를 받아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제단 위에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속으로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오래전에 얼어붙은 겨울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챙기셨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소리도 안 하셨어요. 마을 경로당도 사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매달 운영비도 대주셨고요. 모두들 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사업가, 좋은 어른, 따뜻한 이웃. 하지만 정작 제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아들인 저에게는 그렇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편이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발이 나는 날 형들과 함께 연구차를 따라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육신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셨던 그 집, 큰형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유언장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공증 받아 놓으셨더라고. 거실에 모여 앉아 형들과 함께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큰형에게는 회사 경영권과 본가가, 둘째 형에게는 회사 지분 일부와 아파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준호에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물건들이 있는 서재와 그 안의 모든 내용물. 서재?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뭐가 있다고. 형들은 회사와 부동산을 받았는데 저만 서재 내용물이라니.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저를 다르게 보셨구나. 형들과는 다르게 하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야, 서운해하지 마. 아버지가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큰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형광등을 켜니 작은 방 안에 책장과 오래된 책상, 그리고 낡은 서랍장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책상 위를 살펴보니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오래되고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 한 장과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고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무표정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긴 아기는 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생후 100일 내 인생 최고로 행복했던 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안아주셨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아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어 안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몇 장이었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펼쳐 들었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편지지에서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났고 아버지의 손글씨는 곳곳에서 흔들리며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편지를 쓰시면서 울고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이렇게 글로 남긴다. 준호야, 아버지는 너를 처음 안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90년 3월 15일 목요일 새벽 4시 17분. 내가 태어난 순간이었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너를 아버지 품에 안겨주셨을 때 세상의 모든 축복이 저 작은 몸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내 작은 손가락이 아버지 손을 꼭 쥐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 그게 아버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지.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엄마 닮아서 눈이 크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겼지. 밤에 깨서 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아들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싶어서 감사했단다. 생후 100일 때 찍은 사진 기억나니? 그 사진을 보면 아직도 그날의 행복이 느껴진다. 내가 아버지 품에서 까르르 웃으면서 아버지 얼굴을 만지던 그 순간, 세상 어떤 재산도 어떤 성공도 그 순간의 행복을 따라올 수 없었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 행복을 지키는 법을 몰랐던 것 같구나. 여기까지 읽고 저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5살 때부터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 밤낮으로 일했지만 척자는 계속 늘어났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내 엄마가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고 했지.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고 회사는 계속 적자였어. 아버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단다. 내 엄마는 병원 침대에서도 너와 형들 걱정만 했어. 애들한테는 아무 말하지 말아요. 특히 준호는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할 거예요 라고 했지. 그래서 아버지는 웃으며 병원에 갔고 집에 와서는 혼자 울었어. 너희 셋을 재우고 나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단다. 회사를 접으면 우리 가족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어.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집도 팔아야 하고 온 집안을 저당 차펴야 했지. 결국 아버지는 회사를 선택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의 미래를 선택한 거였어. 회사가 없으면 너희를 어떻게 키우겠니?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일했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시는 것도 주말에도 집에 안 계시는 것도 그저 일이 바쁘신 줄로만 알았죠.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나던 날 아버지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 셋이 있었기에 죽을 수도 없었지. 누군가는 너희를 키워야 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는 결심했어. 절대 너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너희가 불안해할까봐, 엄마 없는 게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아버지는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단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했어. 회사를 키워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너희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는 너희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 특히 너, 준호야. 너는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아서 볼 때마다 내 엄마가 생각났어. 그래서 더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는지도 몰라. 내가 중학교 입학식 때 형만 데리고 간 거 기억하니? 그날 아버지도 가고 싶었어. 새벽부터 준비하고 양복도 차려입었지. 하지만 막상 나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 내가 가봤자 준호한테 어색할 뿐이야. 형이 더 잘 챙겨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결국 회사로 갔지.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지금쯤 입학식 끝났겠지. 준호 교복 입은 모습 보고 싶다. 사진이라도 찍어올까 그런 생각만 했지. 저녁에 너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어. 내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했을 때 고개만 끄덕였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준호야, 입학 축하한다. 중학교 생활 잘하렴이었는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더라. 그날 밤 형이 찍어온 내 입학식 사진을 혼자 보면서 울었어. 정말 많이 컸더라. 어느새 아버지 가슴팍까지 오는 키에 목소리도 변성기가 시작된 것 같았지.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잘하는 걸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저는 형하고만 찍었죠. 친구들이 너네 아빠는?
이라고 물었을 때 일 때문에 바빠서라고 대답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오는데 우리 아버지만 왜 안 오실까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도 오고 싶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대학 들어갈 때도 아버지는 내 곁에 없었지. 항상 회사 일 때문에 중요한 미팅 때문에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내가 20살 되던 해 아버지에게 말했지.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 내가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 그날 밤 아버지는 내 어렸을 때 사진들을 다 꺼내서 봤어. 100일 때, 돌잔치 때, 유치원 입학식 때. 그 사진들 속에서 너는 항상 웃고 있었어. 아버지도 웃고 있었고.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웃음이 사라진 걸까? 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어. 회사를 살리느라, 돈을 벌느라, 가장의 역할을 다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는 걸. 아버지가 지켜야 했던 건 회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었어. 너희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이었고 관심이었고 사랑이었지.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이미 너는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와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뒤였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빈 서재에 혼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남은 부분을 읽어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는 매년 내 생일마다 선물을 준비했어. 하지만 한 번도 직접 전하지 못했지. 용기가 없었어. 이제 와서 갑자기 생일 선물을 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만 했어. 그래서 그 선물들은 지금 이 서재 서랍장 안에 그대로 있단다. 21살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만년필, 22살 때 산 시계, 25살 때 고른 지갑, 모두 내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랐는데 결국 한 번도 주지 못했구나. 작년 설날 내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물었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냐고. 너는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어. 더 물어보고 싶었어. 힘든 건 없는지, 친구들은 잘 지내는지, 연애는 하는지. 하지만 그 이상 묻지 못했어.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 마치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외국인과 대화해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내게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거야. 지난 여름 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준호에게 사과해야 하는 데였어.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단다. 살아생전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죽어서라도 전하고 싶었어. 준호야, 아버지가 가장 후회하는 건 내 중학교 입학식에 가지 못한 것도 대학 졸업식에 가지 못한 것도 아니야. 매일 너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못한 것,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 그저 내 곁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이야. 아버지는 겁쟁이였어. 너에게 다가가는 게 무서워서, 거부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멀리서만 바라봤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이제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날 거야. 내게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어. 형들에게는 회사와 집을 물려주지만 너에게는 이 서재에 있는 것들밖에 남겨줄 게 없구나.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간직해온 모든 추억들이 여기 있단다. 내 첫 신발,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상장, 중학교 때 쓴 일기장, 방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왔어. 고등학교 졸업 앨범. 아버지는 내 모든 순간을 이렇게나마 간직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열쇠. 그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던 카메라 상자 열쇠야. 그 카메라로 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 100일 때 사진도 그 카메라로 찍은 거란다. 카메라가 고장났을 때 아버지는 밤새워 고쳤어. 수리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카메라로 내 성장을 기록하고 싶었으니까. 결국 고쳐서 내가 5살 될 때까지 사용했지. 그 카메라는 지금 서재 구석 상자 안에 있어.
열쇠로 열어보렴. 안에는 내 어렸을 때 사진 필름들이 가득 들어있단다. 아버지의 보물 1호야. 편지는 여기서 한 장이 끝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점점 더 흐려지고 떨려 있었습니다. 병이 악화되면서 쓰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는 말이 있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야. 평생 단 한 번도 내게 하지 못한 말. 이제 와서 이렇게 편지로 쓰려니 손이 떨리는구나. 준호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준호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밤새 일하다가 지칠 때도 준호가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면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혹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형들만 편애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니?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너희 셋을 똑같이 사랑했어. 아니, 어쩌면 너를 조금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 막내니까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으니까. 유언장에서 형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너에게는 이 서재만 남긴 걸 보고 서운했을 거야. 하지만 준호야, 이 서재 안에 있는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란다. 여기에는 아버지가 평생 너를 생각하며 모은 모든 것들이 있어.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 후회가, 그리움이 모두 이 안에 담겨 있단다. 형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유산을 남겼지만 너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남기는 거야. 어쩌면 이게 더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싶구나. 준호야, 아버지는 이제 곧 떠날 거야. 하지만 부디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어. 비록 그 방법이 틀렸고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 나름대로는 최선이었단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다오.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꼭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단다. 아버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너는 꼭 기억해주렴.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를 떠올려줬으면 좋겠구나. 비록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렴. 사랑한다. 준호야, 정말 사랑한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가.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이 편지를 쓰신 건가요? 왜 살아계실 때 이 말들을 해주지 않으신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저처럼 겁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고 서재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여기 있을까? 제 어린 시절의 흔적들이? 먼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용 신발이었죠. 하얀색 운동화였는데 너무 작아서 제 손바닥보다도 작았습니다. 신발 안쪽을 보니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신었던 신발. 1991년 5월 3일. 거실에서 엄마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신발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보관하고 계셨다니.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들이었죠. 아버지 얼굴, 엄마 얼굴, 형들, 서툰 선으로 그려진 가족 그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커다란 사람 옆에 작은 사람이 서 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아빠랑 나라고 적혀 있었죠. 그림 뒷면에도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5살 때 그린 그림. 아빠, 이거 선물이야 라며 건네주었다. 회사에서 액자에 넣어 책상에 놓고 매일 봤다.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 힘이 났다. 세 번째 서랍에는 제 초등학교 시절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상장, 그림 일기장, 시험지, 심지어 100점 맞은 수학 시험지도 있었습니다. 준호 첫 100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집에 와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라고 자랑하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시험지를 달라고 했다. 준호는 싫다고 했지만 엄마가 몰래 복사해줬다. 저는 그 시험지를 보면서
희미하게 그때를 기억해냈습니다. 100점을 맞고 너무 기뻐서 집에 뛰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네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중학교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버렸던 일기장인데 일기장을 펼쳐보니 중학교 1학년 때 쓴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아버지가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셨더군요.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입학식이었다.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왔는데 나는 형이랑 왔다. 아빠는 또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 솔직히 좀 서운했다. 친구들이 너네 아빠는? 이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바빠서요 라고 했다. 집에 와서도 아빠한테 아무 말 안 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옆에 붙어있는 아버지의 포스트잇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날 회사에 가지 말고 내 입학식에 갈 걸 그랬다. 내가 이렇게 서운해했는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구나. 용서해다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큰 서랍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각 상자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제가 20살이 되던 해부터 작년까지 매년 하나씩 상자가 있었습니다. 2013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고 작은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 20살 생일 축하한다.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대학생활 잘하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렴. 너를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 하지만 이 선물은 제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카드를 쓰고도 결국 선물을 주지 못하셨던 거죠. 2014년 상자에는 시계가, 2015년 상자에는 지갑이, 2016년에는 넥타이가. 매년 아버지는 제 생일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지만 단 한 번도 제게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각 선물마다 붙어있는 카드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준호야, 22살 생일 축하한다. 취업 걱정이 많을 텐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25살 생일 축하한다. 드디어 취업했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회사 생활 힘들겠지만 너라면 잘 해낼 거야. 27살 생일 축하한다. 건강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어라.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니? 아버지는 매년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선물을 준비하시면서도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셨던 거죠. 작년 생일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30살 생일 축하한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정말 선물을 주고 싶었어. 용기를 내서 내게 전화라도 하려고 했어. 하지만 또 못했구나. 아빠는 정말 겁쟁이야. 준호야, 아빠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다. 살아생전 제대로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하고 서재에 내 물건들을 모아뒀어. 그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부디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사랑한다. 준호야, 정말 정말 사랑한다. 편지를 읽고 나니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열쇠와 카메라. 일어나서 서재 구석을 살폈습니다. 책장 뒤에 오래된 가죽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편지와 함께 있던 작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끼워 넣었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1980년대 제품인 것 같았어요. 곳곳에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워 고쳤다던 그 카메라. 카메라 옆에는 작은 필름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각 필름통마다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0.06 15- 준호 100일 1991.03 15- 준호 돌잔치 1992.05 3- 준호 첫 걸음마 1993.08 20- 가족 여행 동해 1994.12
25-준호 유치원 크리스마스. 필름통이 수십 개는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린 시절을 얼마나 열심히 기록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이 필름들을 현상하면 내 어린 시절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진들이 증명해 줄 거야.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카메라 렌즈 너머로 아빠는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었단다. 저는 필름통들을 하나씩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이 안에 제 어린 시절이 담겨 있다니, 아버지가 찍으신 제 모습이 담겨 있다니. 그때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큰형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많이 울었니? 형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도 알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부탁하셨어. 준호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준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준호가 의무감에 아버지를 찾아올까봐. 진짜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하셨어. 형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나 정말 후회돼. 왜 진작 아버지한테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까? 왜 고집 부렸을까?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아버지도 너도 우리 형들도 다 서툴렀던 거야. 형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남겨주셔서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잖아. 맞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형, 이 필름들 현상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아는 사진관에 맡겨볼게. 오래된 필름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고마워, 형. 형과 함께 서재를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큰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필름 현상 다 됐대. 같이 보러 갈래? 저는 즉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사진관은 오래된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사진관 주인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누구야? 준호 아니니? 네, 저를 아세요? 그럼 내가 너 돌잔치 사진도 찍었는데 내 아버지가 자주 오셨어. 필름 현상하러. 할아버지가 큰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필름 상태가 좋아서 거의 다 살렸어. 내 아버지가 필름을 정말 잘 포관하셨더라고. 습기 제거제도 넣어두시고 온도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지. 봉투를 받아들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형과 함께 근처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어볼까? 형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수백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들은 제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와, 아버지 젊으시다. 형이 감탄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아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름도 없고 머리카락도 까맣고 무엇보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첫 돌잔치, 첫 걸음마, 유치원 입학식,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진에 아버지가 함께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 저와 형들, 저 혼자. 아버지는 항상 카메라 뒤에 계셨던 거죠. 아버지가 직접 다 찍으신 거네.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계속 넘기다가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4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어주신 건지 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힌 몇 안 되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저를 꼭 안고 계셨고 저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행복이 사라진 걸까요?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소풍, 제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사진들에는 아버지가 한 장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머니나 형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12살,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의 사진들부터는 사진 자체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제가 형과 함께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배경 한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형 아버지 입학식에 오셨던 거야? 응, 오시긴 하셨어. 근처까지만. 들어오시진 못하시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지. 왜 들어오지 않으신 거야? 준호가 어색해할까봐. 준호가 아버지를 멀리하는 걸 아셨으니까.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비슷했습니다. 역시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고 아버지는 항상 배경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오셨던 거야? 응, 내가 모르게 입학식도, 졸업식도, 심지어 운동회도 일부러 휴가 내서 오셨어. 근처에서 지켜만 보시다가 가셨지.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제 곁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항상 멀리서라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사진들을 계속 넘기다가 마지막 몇 장에서 멈췄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학사모를 쓰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역시 배경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의 아버지는 너무 늙어 보이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도 많이 마르셨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작년 설날 사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저는 맨 끝에 서 있고 아버지는 반대편 끝에 계셨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 준호가 너무 멀리 있다. 내 곁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준호야. 형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이 사진들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을래? 그래,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사진관으로 다시 돌아가 주요 사진들을 골라 액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4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은 큰 액자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액자들이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액자들을 들고 서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말마다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큰형네 집에 들러 조카들과 놀아주고 아버지 산소에 들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요.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회사 일이 이런 거였나요? 산소 앞에 앉아서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생전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이제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안기는 걸 봤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도 저렇게 행복하셨겠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행복했지, 정말 행복했어. 귀에 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이 서재 그대로 보존하면 어떨까? 아버지의 방처럼. 형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형. 그럼 우리가 이따금씩 와서 이 방에 앉아 아버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서재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읽어봐도 될까? 아버지가 준호한테 남기신 거니까 읽어봐.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제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준호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들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제가 5살 때 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준호가 아빠 사랑해라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던 말이었다. 나도 아빠도 사랑해라고 대답했다. 그때 준호의 환한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중학교 시절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 입학식이었다. 가고 싶었지만 결국 못 갔다. 멀리서 지켜만 봤다. 준호가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의젓했다. 이제 중학생이구나.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준호야. 고등학교 때 일기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내가 뭘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대학 시절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독립하겠다고 한다. 이제 혼자 살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내가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니까. 그리고 작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6개월에서 1년. 처음 든 생각은 준호에게 사과해야 하는 데였다. 평생 미루고 미뤘던 말들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 결국 편지로 쓰기로 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두 마디를 평생 하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고 가장 큰 자랑이었고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말이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형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모두 그리워하고 있어. 그날 저녁 형들과 함께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식당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메뉴를 주문하고 아버지 자리에 빈 의자를 놓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둘째 형이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빈 의자였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맛있죠? 제가 아버지 목까지 많이 먹을게요. 조카가 빈 의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들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큰형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항상 내 이야기만 하셨어. 준호는 잘 지내는지, 회사는 괜찮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우리한테 늘 물어보셨지. 정말? 응. 내가 승진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는 정말 기뻐하셨어. 직접 축하 전화는 못하시고 우리한테 준호 정말 잘했다고 자랑하셨지.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항상 저를 응원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형, 나 정말 후회돼. 진작에 아버지한테 잘할걸. 준호야, 후회하지 마. 대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살면 돼.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야. 맞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겠다고.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정을 꾸리며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인 것 같았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삶의 교훈과 사랑의 의미. 집에 도착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늦었지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버지, 저도 사랑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냥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서재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제 어린 시절 물건들을 하나하나 포관하시고 매년 생일 선물을 준비하시고 멀리서라도 제 모습을 지켜보시고 미안해요 아버지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가 제게 주신 사랑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 저 이제 잘 살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못하신 걸 대신 해드릴게요. 제 아이들에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함께 추억을 만들게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던 거잖아요. 아버지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가끔 저를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참 오래 돌고 돌아 이제야 말하네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먼저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할게요. 당신의 아들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읽으실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편지를 아버지 산소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산소 앞에서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산소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왔어요.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살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산소를 청소하고 꽃을 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모임, 읽은 책 이야기, 살아생전 나누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저 잘 지켜봐 주세요.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아버지의 오래된 카메라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순간들, 가족들과의 시간, 아름다운 풍경들, 아버지가 제 어린 시절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진은 아버지 카메라로 찍은 거지.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여전히 제 곁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어깨에 태우고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저렇게 어깨에 태워주셨을까?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제가 4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 어깨에 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아버지 머리를 잡고 깔깔 웃고 있었고 아버지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빠 말 타고 싶어. 라고 해서 나들이 내내 어깨에 태우고 다녔어요. 준호는 신나서 계속 웃고 아빠는 무거워서 힘들어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 어깨에 타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젊었고 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아빠 사랑해?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준호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아버지가 웃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운함도 미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꿈에서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꿈에 나타나 주세요. 그 후로도 가끔씩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젊은 모습으로, 때로는 나이 든 모습으로. 하지만 항상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우리는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모든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 이야기부터 인생의 깊은 고민까지. 꿈에서 깰 때마다 아쉽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저는 아버지 서재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펜으로.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신 게 아니니까요. 이 서재에도 제 마음속에도 그리고 제가 찍는 모든 사진 속에도 아버지는 계시니까요. 아버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표현하지 못했지만
평생 간직하셨던 그 깊고 넓은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저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을 사랑할 거예요. 아버지가 못하신 걸 대신해서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법 그리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30년이 넘는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제대로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이제 곧 처사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아기 이름을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름에 호자를 넣을까? 내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좋아요. 그럼 아이도 아빠와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응. 그리고 내 아버지와도 연결되는 거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좋은 아버지 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곧 아버지 손자가 태어나요. 아들이래요. 이름에 호자를 넣으려고 해요. 저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이름이 되겠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좋은 아버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서툴지 않고 제대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할 거야, 준호야. 넌 이미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한 달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을 때 저는 아버지가 느끼셨을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셨구나.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안녕, 아들아. 아빠야, 아빠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알지? 아기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작은 생명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제 100일 때 찍으신 사진과 제 아들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재우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아, 아빠가 매일 너한테 말해줄게. 사랑한다고. 넌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그리고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몫까지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제 아들에게 해줄게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고, 후회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제 아들을 통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영원히.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지만 참 오래 돌고 돌았네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